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지오사이언스 분야의 새 바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오사이언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이 땅, 바다와 지구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 지오사이언스 분야의 세 명의 바보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저희가 이렇게 아름다운 땅을 함께 바라보면서 그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 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주류가 가지고 있는 거대한 생각, 그 큰 흐름을 거스르는 세 명의 바보 이야기입니다. 하렌 브레츠, 알프레드 베게너, 그리고 존 밤 가드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바로 그 첫 번째 인물인 하렌 브레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렌 브레츠라고 하는 첫 번째 바보는 1882년부터 1981년까지 생애를 누렸던 분으로 시카고 대학교 지질학 박사였습니다. 우리 이 지구에 대한 역사를 말할 때는 동일 과정적인 해석이 있고 또한 격변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금 현대 지질학에 오기 이전에는 과거에는 성경적인 기반으로 이 서구 사회가 돌아갔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지형과 지질이 노아 홍수와 같은 대격변에 의해서 형성되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지질학의 주류였으나 그 이후에 근대에 들어서는 동일 과정설이라고 하는 현재 나타나는 그 현상이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금은 그 오랜 시간의 결과라 이렇게 보는 동일 과정설이 지금은 주류를 이루게 되었고 정설이 되었죠. 그런데 이 두 가지 패러다임이 근대, 현대에 이르러서 충돌하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 위치는 바로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바로 동부지형, 여기 현무암질로 되어 있는 이 지형에 수로가 나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하렌 브레츠 박사가 이 지역을 탐사를 하게 되었죠. 지금 보시는 이 지역입니다. 우리 제주도처럼 현무암질 바위로 되어 있고 여기 물길이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동일 과정설적인 해석으로는 이 수로는 바로 여기서 흐르는 이 물이 수천만 년의 긴 시간 동안 깎아서 이렇게 지형이 형성되었다는 것이고요. 근데 이 지역을 탐방했던 하렌 브레츠 박사는 1922년부터 이 지역을 살펴보았습니다. 현장 조사를 하고 거의 7년 동안 계속 매년 이 지역을 현장 조사를 했는데 처음에 이 지역이 갖고 있는 많은 지질학적인 특성들과 팩트들을 보고하는 그런 논문을 냈습니다. 그때 학회에서는 그의 연구 결과를 보고 참신하게 열심히 연구한 그 성과에 대해서 찬사를 보냈으나 다음에 두 번째 논문부터는 자기의 해석이 들어가기 시작했죠. 하렌 브레츠 박사가 이 지역은 오랜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거대한 격변적 홍수 사건에 의해서 이 지형이 형성되었을 거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본 데는 이렇게 돌들을 봤더니 옆에 있는 이 돌들이 긁혀 있고 깎여 있는 침식된 격변적인 어떤 흔적이 보이는 것 같고 이 바닥에는 정말 크고 거대한 연은이라고 합니다. 물살이 흐르면서 생긴 이렇게 물결 모양의 지형이 형성되어 있는 걸 보고 이건 물이 흘러서 그런 거다 라고 했죠. 그러나 이런 주장에 대해서 동일 과정설을 지지하는 주류의 모든 학자들이 비판을 하고 거부를 했습니다. 어디 19세기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냐? 너는 성경에 얘기하는 노아 홍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냐? 과학은 그런 것이 아니다. 과학의 지금 기본적인 생각은 동일 과정적인 그러한 지질학적 과정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중에 한 사람인 조셉 파디는 미국 지질조사국에 근무하고 있었던 박사인데 자기는 이제 빙하기가 주로 연구 주제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처음에는 이 빙하기의 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천천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되었을 거라고 연구를 했으나 하렌 브레츠의 연구 결과를 보고 또 하렌 브레츠와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브레츠의 생각이 일리가 있고 자기도 거기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1927년에 워싱턴 지질학회에서 공개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학자들이 이 워싱턴 지역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 브레츠를 초청해서 그의 발표를 들어보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그 발표 자리가 일반적인 발표가 아니고 하렘 브레츠 박사를 초청해서 그의 발표를 들으며 그 앞에 그를 공격하고 대적할 6명의 학자들을 미리 심어놓고 그들에게 브레츠를 공격을 하는 그런 마당을 열었습니다. 후에 도전적인 6명의 장로들이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는데요. 하렘 브레츠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해석과 자기의 증거들을 가지고 자기 얘기를 했을 때 많은 학자들이 하렘 브레츠의 이야기를 공격하고 해석이 틀렸다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우스운 격변적 개념을 버리라고 충고를 하는 등 그들은 심정적으로 일단 동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난과 조롱까지 일삼았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도 하렘 브레츠도 열심히 자기가 본 게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증거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당시에 거기에 나타나는 수로, 채널이나 사주와 같은 그런 현상들, 그리고 다른 퇴적물의 이동들, 삼각주 등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자기는 여기에 격변적 홍수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었죠.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역시 동일 과정설 기초에 어긋남으로써 이건 말도 안 된다 라고 했었고, 심지어 그때 조셉 파디도 그 자리에 있었으나 그때 그는 침묵하고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바로 하렘 브레츠가 조롱받고 비난받고 웃음거리가 되고 마는 그런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지역이 보세요. 이 물결 모양 하나가 150m의 길이를 가지고 높이가 30m씩 되는 거대한 물결 모양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바닷가에서 바다 밑바닥을 보시면, 우리가 해수욕장의 발바닥을 보시면 이렇게 물결무늬 저런 모양 보실 수 있죠. 그렇게 물이 흐를 때 바닥에 생기는 연흔이라고 하는데요. 저 규모가 엄청 크기 때문에 브레츠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격변적 홍수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본 거고, 다른 학자들은 그게 아니다, 다른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 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이러한 모양들도 역시 급류에 의한 침식으로 브레츠는 볼 수 있었고요. 이렇게 지금 흐르고 있는 물의 양으로는 저 폭이 넓은 거대한 수로가 더군다나 옆에 현무암질인데 저렇게 깎일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상류에 폭포가 흐르는 모양을 보셔도 폭포의 물살에 비해서 주변이 굉장히 넓게 패여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물의 그 강의 하구죠. 하구의 바다를 만나는 곳에 생기는 삼각주라고 하는데, 지금 흐르고 있는 아주 미세한 작은 혈관 같은 그런 물살로는 저 넓은 삼각주가 저렇게 넓게 형성될 수 없다 라고 본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역이죠, 역. 그 거대한 여감들이 굴러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거대한 물살에 의한 운반에 의해서 여기 온 것이지 이게 갑자기 여기 땅에 뚝 떨어져 있을 수 없죠. 네, 그럼 저러한 돌을 옮길 수 있는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는 물살은 거대하게 빨랐을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자, 이 논쟁은 수십 년 동안 계속 이어집니다. 1940년도에도 역시 태평양의 제4기 지질학 회의라는 것이 열렸고, 뭐 마찬가지로 이어서 현장 탐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중심에는 예일대의 리차드 플린트 박사가 마찬가지로 이 워싱턴 주에 대한 해석을 했는데요. 당연히 리차드 플린트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비격변적 해석을 가지고 논문을 발표를 하고 논의를 했고, 이 자리에 역시 하렘 브레츠를 초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렘 브레츠는 이뿐만 아니라 지금 그 이후로부터 계속 많은 조롱과 비난을 받고 그것에 대한 지침 그리고 감정적 소모 때문에 난 그 자리에 가고 싶지 않아. 이제 내가 말하고 있는 바는 전부 내가 논문에 써서 냈으니까 여러분 내 의견을 듣고 싶은 그 논문을 보시오 하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플린트나 하지나 앨리슨 같은 많은 학자들은 이 지역에 대해서 동일 과정설적인 그런 주장을 늘어놓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었습니다.
조셉 파디, 앞에 말했던 조셉 파디의 학자 기억하십니까? 그가 이 지역의 연은에 대해서 미졸라 빙하 호수에 대한 설명을 시작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저기 보이시는 이 지역에 빙하에 의한 호수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본 거죠. 이 빙하에 의한 호수가 형성이 되었고 이 호수의 끝이 빙하가 내려와서 이렇게 아이스댐, 얼음댐으로 막혀 있다 보니 여기에 물이 쌓이고 쌓여서 거대한 호수가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그 호수가 이 아이스댐이 붕괴되면서 물이 터져서 나머지 하류로 흘러가면서 땅을 깎아서 단 이틀 만에 그 호수의 물이 다 빠져나갔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아이스댐이라고 하는 얼음댐이 호수를 막고 있었고 이 아이스댐이 무너지면서 이 지역을 깎고 물이 흘렀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역시 빙하기에 대한 전문가답게 그 넓은 물, 그 거대한 홍수를 만들 수 있는 그 물의 근원이 어디서 있었느냐라는 설명을 조셉 파디가 결국은 하게 되었죠. 그럼으로써 많은 학자들이 드디어 이 생각에 대한 귀가 열리고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지금 현재 이 지역을 방문하시면 많은 관광 안내 책자나 그런 걸 통해서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설명들이 여러 가지 그림을 통해서 되어 있죠. 빙하댐이 무너지고 이 물이 범람하여 지형을 깎고 저렇게 바다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물이 얼마나 대단했느냐면 저 물살의 높이가 한 100m 그리고 시속 한 100km 정도의 속도로 흘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대단한 격변적인 대홍수 사건이죠. 네. 1952년쯤에는 하렌브레츠가 이 지역에 대한 더 정확하고 과학적인 연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부터 항공사진 기법과 같은 그런 기술이 개발되면서 항공사진 그리고 나머지 정밀 지도나 퇴적학적인 증거들을 더욱더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6년 논문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결론도 더 내리게 되고 또한 15개 이상의 화산 용암지의 여는 현장에 대한 연구를 하고 또한 100개 이상의 지역에 대해서 더 많은 증거들을 수집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증거와 자료들을 보강해서 그는 계속 자기 주장에 대한 확신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는 워싱턴주의 화산용암 지대는 미졸라 대홍수가 원인이었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결국 1974년에 이르러서 이 논쟁은 종결되게 됩니다. 그 종결은 위성 영상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이 도입되면서 그걸 통해서 봤을 때 이 지역에 하렌브레츠의 해석이 맞았다라는 결론이 내려지고 여러분들이 뉴욕 타임즈에 관심 있으시면 가시면 1974년에 그 기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는 반대측, 자기를 반대하는 지질 학자들, 반대측이 사실은 전부 다죠. 주류의 모든 학자들과 40년 이상 치열한 논쟁을 벌였고요. 그 논쟁이 이제 끝나갈 무렵쯤 1965년쯤에는 많은 지질학자들이 현장 답사를 위해서 이 지역을 왔다가 그들이 현장을 보고 이런 정보를 보냈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브레츠 박사님. 우리들은 이제 모두 격변론자들이 되었습니다. 네. 오랫동안 바보 취급을 받던 하렌브레츠 박사는 종국에서야 드디어 본인이 그 모든 주류의 생각을 뒤엎고 맞았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고 이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1979년에는 지질학계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펜로즈 메달을 받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그의 나이가 96세였고요. 그때 좀 재밌는 에피소드라고 한다면 내가 이 상을 받고 나를 대적하던 그 많은 원수 같은 놈들한테 자랑하고 싶은데 그들은 이제 다 죽고 내 곁에 없구나. 내가 자랑할 데가 없다. 라는 이야기로 자기 아들한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그분은 이제 드디어 긴 잠을 들게 되었습니다. 예, 하렘브레츠의 묘비입니다. 자, 하렘브레츠는 과거에 유행했던 격변론이 다시 이 현대 21세기에 다시 살아나서 신격변론이란 이름으로 격변을 과학 안에 들어오게 하는 큰 공로를 이루었고요. 지금 학계에서는 이렇게 메가플러드, 그 대홍수죠. 대홍수에 의해서 영국 섬이 생겼다. 또는 격변적인 홍수 사건에 의해서 이러한 배수 시스템이 생겼다라든지 지중해 절벽은 역시 또한 격변적 홍수로 의한 결과다. 그리고 박스 캐년이나 아이다호 같은 것도 역시 대홍수에 의한 결과다. 라는, 더 나아가서 사행천도 옛날에는 오랜 시간 동안 흐르고 흘러서 옆에 우각호가 생기고 얘가 침식과 퇴적이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지니까 이런 뱀 모양의 강이 이루어지고 옆에 우각호가 생겼다라는 동일 과정설적인 해석만 있었으나 최근 2017년의 논문을 보면 이건 홍수적 사건에 의한 거다. 이런 격변에 의한 해석이 드디어 21세기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격변을 받아들인다고 하여 그게 노아 홍수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밝아짐에 따라서 성경의 사건들은 점점 맞아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과학은 점점 그쪽으로 결론을 찾아갈 것이다 라고 추정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보는 이렇게 말년에는 자기의 그 명성을 혁신적이고 창의적이고 그 위대한 학자로서 명예를 회복하고 임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인물 만나보시겠습니다. 이 두 번째 바보는 알프레드 베게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베게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좀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는 독일의 기상학자고 사실은 이름을 날린 것은 지구물리학입니다. 네. 자, 알프레드 베게너는 지각의 일반적 구성이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 재밌습니다. 베게너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상학자예요. 기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건 괜찮은데 이 사람이 지금 첫 번째 연구를 한 주제는 지질학이에요. 자기는 지질학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보시다시피 0에서 1km 높이 그리고 저 바다 밑에는 수심 한 5km 높이 이 두 군데 지점이 지각의 분포를 딱 따져봤을 때 가장 많은 분포를 이루고 있다. 즉 대부분의 땅은 0에서 1km 사이에 있거나 대부분의 바다 땅은 해저 5km 정도의 깊이를 갖고 있다. 이걸 통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CR층과 C마층이라고 하는 두 가지 종류의 땅으로 되어 있구나. 가벼운 CR층은 대륙에 있고 무거운 C마층은 아래쪽에 있구나 라고 하는 획기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현대 지질학에서야 이거 뭐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으로 부르고 있지만 당시에 기상학자가 이런 걸 발견하고 거기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해석을 했다는 게 놀라운데요. 물론 당시에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베게너라는 사람은 좀 재미있는 양력을 갖고 있습니다. 베게너는 원래 기상학에 대한 꿈이 많았던 사람인데 자기 형이 먼저 기상학을 선택하게 됨으로써 아버지가 집안에 2명이나 기상학을 할 수는 없지 않겠니? 해서 본인은 천문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는 그 기상학에 대한 꿈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천문학을 졸업하고 나서 기상학으로 대학원을 가서 학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과 함께 기상학 연구를 즐겁게 하는데요. 당시에 이 기구라고 있죠, 풍선. 기구를 통해서 기상 관측 연구를 열심히 할 때인데 형과 함께 둘이 그 기구를 타고 공중에서 52시간을 보내면서 기네스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세계 기록이라고. 그 전까지는 30몇 시간 정도의 그 기구
탑승한 기록을 갖고 있었는데 이 형제가 베게너 형제가 52시간이라고 하는 세계 기록을 세웠다고 하네요. 또한 이 사람이 그린란드 그 북극에 있죠. 이 그린란드를 탐험을 즐겨 했는데 이 빙하 위를 1200km를 걸어서 도보로 주파하는 그것도 역시 세계 신기록이었습니다. 당시에 네, 그런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모험적이고 그리고 또 굉장히 자연을 동경하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추정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 사람은 쾌펜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 엘제와 결혼하는데 이 쾌펜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기상학의 아버지, 기상학의 아주 큰 인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열대지방, 온대지방 같은 기후학적인 분류를 했던 그 기준을 세웠던 기상학의 대가주, 그 사람이 베게너의 장인이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이 당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독일인이었으니까 징병됐겠죠. 징병이 돼서 군대에 가서 전투에 가는데 첫 번째 부상을 당합니다. 총알이 팔을 관통해요. 팔에 관통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돼서 치료를 받았는데 나라가 전쟁통인데 조금 나았으면 다시 또 불려가는 거죠. 또 전선에 나갔다가 두 번째는 목 근처에 또 관통상을 입습니다. 총상을 두 번이나 입는 거죠. 운 좋게 또 살았어요. 그리고 나선 두 번째 회복하고 나서는 육군 기상대 쪽으로 가서 거기서 기상 연구를 하면서 복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이 결국 끝나게 되었죠. 네. 그 사람이 이제 기상학을 주로 연구했지만 사실 관심은 지구와 지질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대륙 이동설이 바로 논문에 있는 대륙 이동설의 그림이 바로 저렇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아주 따뜻한 옷을 입고 그린란드를 다녔던 모습이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게너는 자기 전문 분야인 기상학뿐만 아니라 지질학, 고생물학, 지구물리학 등 다양한 지식에 대한 박식함을 갖추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의 전문 분야에 대한 깊이가 얕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다시 우리에게 많이 요구되는 게 바로 학문의 융합성 그리고 종합적인 지식 그런 것들을 당시에 이미 실천하고 있던 선구자가 바로 베게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이 많은 반대를 당한 이유가 뭐냐면 지질학자들이 보기엔 베게너 너는 전공이 기상학인데 너 지질학에 대해서 뭘 안다고 지질학의 패러다임을 뒤엎는 그런 소리를 하니 무슨 대륙이 이동을 해?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야 너 독일 사람이지. 그 유럽 사람들 기분이 어떻겠어요? 전범국가의 독일의 학자가 얘기하는 것이 절대 믿을 수 없고 인정하고 싶지 않겠죠. 그러니까 패전국에 있는 학자로서 모든 또한 학문적인 조롱도 함께 받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그의 이야기는 굉장히 무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있었던 지각 평형설 그것이 도대체 대륙의 이동설과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당시에는 육교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육교설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설명이 되는데 넌 도대체 땅이 움직인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구나. 특히 고생물 학자들은 땅이 움직인다는 생각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죠. 생물은 움직일지라도. 네,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지역 양쪽에서 같은 생물의 화석이 이렇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게너는 상식적으로 이 두 땅이 옛날에 붙어 있었으면 당연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고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죠. 당시에 있었던 육교설이란 무엇이냐면 자 아래쪽에 있는 이 그림처럼 이 두 대륙 사이에 옛날에는 육교가 있어서 이 육지를 통해서 생물이 걸어서 이동을 했다. 그래서 이 지역과 이 지역에 같은 화석이 발견되는 것은 그렇게 설명될 수 있다라고 믿었고 여기에 아무런 이견이 없었습니다. 헤르만 폰 이에링이라든지 에드워드 포브스 같은 사람들이 이 육교설을 주장을 했고요. 당시에 이것이 바로 주류 과학이고 이게 바로 팩트였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에 감히 기상학자가 덤벼든 거죠. 더군다나 전범국가인 독일 사람이요. 두 번째는 지구가 이 지형이 높은 산과 계곡이 어떻게 생기느냐. 그건 옛날에 뜨거웠던 지구가 식으면서 수축되었다. 수축되니까 지금 포도처럼 탱탱한 포도가 쭈글쭈글한 건포도가 되는 것처럼 수축이 되면 높은 데와 낮은 데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산과 계곡 같은 높은 낮은 지형은 수축이 되면서 이렇게 수직적인 변이에 의해서 형성이 되었다라는 지구 수축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게너는 대륙 이동설을 주장했기 때문에 이 대륙과 대륙이 이동하면서 서로 부딪히면 높아지고 낮아지고 생기겠죠. 그래서 지구 수축설은 상하의 운동에 의해서 산과 계곡이 생기는 지형이 형성이 됐다고 보는 것이고, 대륙 이동설은 수평 이동의 힘에 의해서 산과 계곡과 같은 그런 지형의 형성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큰 패러다임의 차이가 있는데, 그걸 바로 우리 베게너가 주장을 했던 겁니다. 네. 그의 주장은 대륙과 해양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출간이 되었고요. 이걸 얘기했을 때 여러분도 상상하다시피 엄청난 비난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대륙과 해양의 기원, 이 책은 총 4판까지 출간이 되는데요. 제3판에서 그 유명한 판게아라고 하는, 초대륙에 대한 판게아라고 하는 이름이 사용이 됩니다. 판게아는 바로 모든 대륙이라는 어원을 가지는 단어가 되겠고요. 판올림이 되면서 더 많은 증거들을 자기는 수록을 했습니다만, 그의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1926년에 미국 석유지질협회에서 베게너를 초빙을 했습니다. 조직위원장은 네덜란드 학자인 판데르 그라흐프인데, 대부분은 대륙이동설은 상상력의 바탕을 둔 사이비과학이며 19세기 스타일의 구태의연한 이론이다. 뭐 들어보셨죠, 그죠? 이런 이야기로 매도를 했습니다. 참가자 대부분은 육교설이 맞지 무슨 대륙이 이동을 해, 이렇게 했고, 롤린 챔벌린이라고 하는 시카고 대학 교수는 만일 우리가 베게너의 이론을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구축해왔던 지질학의 모든 성과를 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베게너의 이론은 심정적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베게너는 그의 일생도 좀 특이한데요. 역시 그가 대륙과 해양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낼 때마다 학계에서는 또 많은 비판을 감내해야 되는데, 베게너는 성향상 굉장히 모험심이 많고 액티브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학자들의 그 비난은 별로 견뎌하는 성격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책을 낼 때는 바로 이어서 그린란드로 떠나버립니다. 수개월 동안 그린란드를 다녀와요. 그래서 그린란드 탐사를 하고 다시 돌아오고 타고 돌아오고 하는데, 마지막 4판을 1929년에 출판하고 나서 그 다음 해에 그린란드 탐사 중에 그는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그의 이야기는 자기의 원래 베이스 캠프가 있었는데 거기서 베게너와 그의 일행들이 있다가 다른 캠프로 이동을 해야 된대요. 눈보라가 치는 그때 베게너가 단독으로 떠났대요. 이동을 하다가 나중에 그 후발대가 다시 이동을 해서 캠프에 도착을 해보니까 베게너가 도착을 안 했대요. 그래서 날씨가 나중에 풀리고 나서 탐사대가 다시 확인해보니 그 얼음 가운데 베게너가 편안한 표정으로 잠들어 있는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때 베게너는 눈을 뜬 상태였고 평안한 모습이었고 마치 웃고 있는 것 같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에서는 베게너를 다시 국가로 모셔와서 국가에서 장례를 치러주기를 원했으나 베게너의 가족들은 거절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곳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그 자리에 두세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게너의 시신은 아직도 죽은 장소 그대로 남겨져 있다고 합니다. 자, 베게너의 이론은 결국은 살아생전에서 빛을 못 봤죠. 1970년대에 이르러서 우리가 이제 판구조론이라고 들어보셨죠. 대륙 이동설이 더 많은 증거들과 더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지지를 받으면서 판구조론이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이제 정설로 자리 잡는 건 1970년대에 이르러서였습니다. 대륙이동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이유는 베게너가 지질학회 정식으로 가입한 회원이 아니라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게너는 정통 지질학 교육을 받지 않았고요. 그리고 기존의 지식에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도리어 자신에게는 굉장히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는 창의성의 근본이었으나 기존의 모든 학자들한테는 너무나 거슬린 일이었죠. 그래서 후대에 베게너는 학문적 재능과 통찰 인력을 갖춘 학자로서 역사상 위대한 과학자의 반열에 올려야 된다라는 칭송을 듣게 되었으나 안타깝게도 그는 살아생전에 그런 좋은 소식을 듣지를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기념 우편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의 무덤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그가 묻혀있는 그린란드 그 땅 위의 장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대륙이동설이 이제 정설로 우리 지구를 설명하는 판구조론으로 지금 정설이 되었다고 하죠. 여러분들 중에서 예전에 공부하신 분들은 판구조론이라고 하는 얘기가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판구조론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구의 대륙이 주기적으로 움직이며 떠다니며 분리되고 충돌한다는 생각은 적어도 200년은 된 가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질학자들은 이 가설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서 1960년대까지는 믿지 않았습니다. 지각이 조각들로 나뉘고 그 판이라고 불리는 조각들이 이동하고 있다는 판 운동 말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밀리미터에 이를 정도의 정밀도로 측량할 수 있는 위성을 통해 직접 그 이동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판들이 이동하는 이유에 대해 일반적인 설명은 지구 지각의 바로 아래에 있는 천천히 흘러가는 멘틀 상부 물질의 대류를 통해 운반된다는 것입니다. 수렴하는 대류는 각 판들을 서로 끌어당기고 발산하는 대류는 각 판들을 벌어지게 합니다. 이것은 대부분 사실입니다. 뜨거운 멘틀 암석은 핵으로부터 상승하고 지각 밑으로 이동하다가 차가워지고 무거워지며 다시 내려갑니다. 그러나 이 판들은 그냥 컨베이어 벨트 위의 수화물처럼 가만히 벨트 위에서 운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판들은 그들 밑에서 대류하는 멘틀보다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나스카판, 남아메리카 서쪽에 위치한 해양 지각 덩어리는 그 밑에 멘틀이 동쪽으로 연간 5cm 움직일 동안 위의 판은 연간 10cm의 속도로 2배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판들이나 수화물은 둘 다 무언가가 끌어주거나 밀지 않는 이상 그들이 타고 있는 벨트 또는 멘틀보다 빨리 움직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구의 판들은 스스로 밀기도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양판이 또 다른 해양판 또는 육상 대륙 같은 두꺼운 지각을 가진 판과 충돌하게 되면 두 판 중 더 얇은 판은 구부러지고 더 밀도가 높은 다른 판의 아래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해저면의 끝 부분이 멘틀 아래로 들어가면서 줄이 탁자의 끝에 매달리다 미끄러지는 것처럼 자신의 뒤에 있는 판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판이 섭입되는 부분이 클수록 당기는 힘은 강해지고 뒤에 남아있는 판은 더 빠르게 끌려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구글어스를 보기만 해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륙들이나 열도 옆에 위치한 좁고 깊은 해구들은 주름 형태를 남기는데 이는 해양 지각이 아래로 빠져들어가면서 그 과정에서 옆판의 끝을 구부러뜨려서 형성된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해저 지각 덩어리는 실제로 그 아래의 멘틀이 대류를 일으키는 것을 도와줍니다. 가라앉은 해양판들은 더 먼 곳에서 흘러온 암석들이 측면으로는 가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이를 아래쪽으로 흘러 내려가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섭입된 판은 너무 무거워 부러져 버리고 핵을 향해 천천히 빠져내려가게 되고 그 뒤에 있는 멘틀 물질을 끌어당기는 흡입력을 발생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보면 해양 지각은 컨베이어 벨트 위의 수화물보다는 벨트 자체에 더 가깝습니다. 반면에 대륙들은 그 위의 수화물이 되겠지요. 네, 우리 지구는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 층으로 되어 있는 계란의 모양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란 안에 가장 노란 부위가 바로 핵이라고 본다면 그 위를 채우고 있는 것 대부분이 멘틀이고요. 계란의 가장 껍질이 바로 지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판 운동이란 것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자면 대륙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움직이죠. 이 움직이는 힘이 바로 멘틀에서의 대류 현상 때문입니다. 이렇게 움직여서 지각이 서로 붙었다가 떨어지며 점차 현재 지구의 형태로 이동되었다는 것이 바로 판구조론의 정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륙이동설은 알프레드 베게너에 의해서 제시를 되었다가 1960년대 해리 레스를 비롯한 4명의 주도적인 학자들이 연구를 거듭하여 70년대에는 판구조론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정설로 자리 잡게 되었고요. 이 증거는 중앙해령이라고 하는 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사이, 대륙 사이에 바닷물 속에 보면 지형이 이렇게 쭉 이렇게 갈라져 있는 흔적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가 바로 지각이 서로 벌어지면서 멘틀 물질이 올라와서 새로 생긴 해양 지각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륙이 이렇게 한 대로 붙어 있었을 때 이 화석의 분포가 서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 등등을 해서 굉장히 많은 증거들이 이 판구조론을 사실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판구조론은 바로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인공위성을 통해서 위치를 재보면 땅이 1년에 평균 1년에 한 5cm 정도씩 대륙이 이동되는 게 관찰됩니다. 즉 관찰을 통해서 확인되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단층이라든지 해령이라든지 또는 습곡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중력 이상, 속도 이상 등등 많은 지구 과학의 현상들을 설명을 할 수 있는 훌륭한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베게너에서 이제 다음 주자는 세 번째 바보인, 제가 바보라고 얘기했다고 진짜 바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존 밤가드너 박사입니다. 그는 1944년생으로 아직 생존해 계신 분으로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원의 연구원을 지냈던 박사로 격변적 판구조론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격변적 판구조론이란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학계에서는 이제 판구조론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설로 자리 잡았다고 하죠. 그렇지만 역시 주류는 바로 동일과정 판구조론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하렘 브레츠가 얘기했던 격변설과 같은 격변적 판구조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륙 이동에 대한 패러다임을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심지어는 그 저항이 많았던 격변설까지 이 둘을 합쳐서 쌍으로 가지고 주장을 하는 게 바로 격변적 판구조론이죠. 얼마나 큰 저항을 받았을지는 뻔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격변적 판구조론을 그냥 주장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분은 이제 수치 모형 실험에 있어서 세계적 대가로 판구조, 전지구적 판구조 시뮬레이션은 세계 최초로 연구하고 개발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독일 기상청에서 이 표준 모델로서 밤가드너 박사의 그 시뮬레이션을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공인받고 인정받는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가 창조론자고 성경을 믿는 사람이고 또 과학적인 해석이 그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가 학교를 옮겨서 교수직을 지원할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그를 반대해서 임용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던 그런 사건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이 격변적 판구조론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자, 우리 여기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 판이 멘틀 위에 있는데 이 멘틀의 그 대류 현상에 의해서 이 판이 이동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이게 이동만 하게 되면 이 이동하는 속도가 점점 속도가 생기면 마찰열이 생기죠. 근데 열이 생기면 이 물질이 바로 뭐냐면 고철질 규산형 광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온도와 압력을 주어지면 이 강도가 굉장히 약해지고 변형이 많이 됩니다. 수십억 배의 변형이 이루어질 정도로 약해집니다. 온도와 압력이 주어지면. 그래서 더 빨라지겠죠. 점도가 떨어지니까 더 빨라지고, 빨라지니까 열이 더 생기니까 또 더 빨라지고, 이게 반복됩니다. 그래서 섭입이 완전히 다 일어날 때까지 가속이 돼서 이 섭입이 굉장히 빨라지는 탈주 섭입이라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자, 이거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멘틀 속에서 이렇게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멘틀은 물론 고체입니다만 이렇게 점도를 갖고 있는 고체죠. 멘틀에서 상승하는 부분에서 해양 지각이 생겨나고 있고, 차가운 해양판이 이렇게 뜨거운 멘틀 속으로 섭입되는 것이 보이죠. 이게 지금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검증을 했습니다. 그의 검증 모델은 바로 테라라고 하는데요. 멘틀 대류 유한요소법 모델링을 수행을 한 것으로 1983년에 이미 3차원 구형 좌표계를 통해서 이 모델을 개발을 했고, 전 세계 많은 연구팀들이 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의 연구는 네이처나 사이언스의 다수의 논문으로 출간이 될 정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때 사용된 이런 모델의 형태와 이걸 돌리기 위해서 사용된, 당시에는 컴퓨팅 파워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크레이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계산을 수행을 했었죠. 예, 그가 사용한 법칙은 자기가 만들어낸 식이 아니라 질량 보존의 법칙, 운동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 물리학적인 법칙을 따라서 지배 방정식을 세웠고 그를 계산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가 계산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의 모양입니다. 이렇게 판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갈라집니다. 이동됩니다. 이걸 3D로 시뮬레이션 했을 때 마찬가지로 파란색은 차가운 해양판이 섭입되는 것이고요. 빨간색이 올라가는 건 뜨거운 멘틀 물질이 해양 지각으로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색깔은 멘틀 속의 온도 분포에 따라서 색상이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그의 판구조 모델을 보면 실제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한 판의 운동은 매우 빨랐다는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그 시뮬레이션은 판의 이동이 지금 우리 대륙이 위치한 것과 똑같은 위치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그의 시뮬레이션은 사실 실제에 기반한 잘 만들어진 시뮬레이션이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진파를 통한 토모그래피를 했을 때, 이 지역이 바로 동아시아 지역, 여기 한반도에 그 북한 땅이 살짝 보이시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일본 열도가 보이는데, 일본 열도 앞에는 해구가 있습니다. 이 해구 안으로는 이렇게 해양판이 섭입이 되는 게 나타나는데요. 이 멘틀 속에 이렇게 제가 빨간 점선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처럼 이러한 해양판이, 차가운 해양판이 섭입되어 있는 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현재의 느린 섭입 과정을 생각해 보신다면 해양판은 0도C 정도 되고요. 멘틀 물질은 1000도에서 3000도C의 굉장히 뜨거운 멘틀 온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운 해양판이 멘틀 속에 섭입이 될 때는 이 물질이 용해되어서 퍼지거나 또는 들어가더라도 열평행에 이루어지겠죠. 만약에 이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랜 시간이 되었다면 차가운 물질도 충분히 주변과 똑같은 온도에 도달하게 되겠지요. 네. 그러나 지금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차가운 판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차가운 온도로. 그렇다면 이 열평형에 도달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 굉장히 얼마 되지 않은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해양연구원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한 토모그래피 역산을 통해서 확인한 건데요. 정단면도와 횡단면도에 대한 그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반도 아래쪽에 이렇게 해양판, 차가운 상태의 해양판이 섭입되어 있다는 것을 지진파 토모그래피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단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 피지섬이 있는, 통가섬이 있는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차가운 해양판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연구들을 다 모아봤을 때 지구 내부에는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단면처럼 차가운 해양판이 들어가 있고 뜨거운 플룸이 올라오는 이러한 불규칙한 온도 분포를 이루고 있다는 게 지금 현재 정설이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 이런 얘기까지는 지금 드리지 않았는데,
중간에 이제 400에서 한 660km 정도의 심도 부근에 전이대라고 있습니다. 멘틀 전이대. 멘틀의 성질이 크게 바뀌는 중간 변화하는 지역이죠. 이 지역에 해양판이 들어가다가 잠깐 머무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구자들이 보고 있는 건 뭐냐면 멘틀 속의 온도 분포가 이렇다. 차가운 건 파란색, 뜨거운 건 빨간색으로 온도 분포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멘틀 속의 온도 분포를 갖고 있다라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진짜 느린 과정을 통해서 수억 년에 걸쳐서 천천히 이루어졌다면 열평형이 훨씬 더 많이 이루어졌을 거라고요. 그래서 밤가드너 박사는 다시 시뮬레이션을 해보았습니다. 자기가 얘기하는 격변적 판구조론 시뮬레이션, 그 CPT라고 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온도 분포를 예측한 게 바로 왼쪽에 보시는 온도 분포 그림이고요. 오른쪽이 바로 현재 우리 지진파를 통해서 토모그래피 역산을 했을 때 나타나는 온도 분포입니다. 격변적인 모델과 상당히 잘 일치하고 있죠. 만약에 오랜 연대가 되었다면 온도는 훨씬 더 편차가 없었을 거고 거의 평형이 다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3명의 바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렘브레츠라고 하는 바보는 수십 년 동안 주류 속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저항을 하고 그들과 논쟁을 하면서 엄청난 지침과 괴로움과 그 다음에 마음의 낙심을 가지고 있다가 그 생애 후반기에 결국은 그의 공로는 인정받게 되었고 그는 도리어 영광의 메달을 손에 얻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공한 바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알프레드 베게넌, 그는 살아생전에 다양한 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전범국가의 학자라는 그 오명을 쓰면서 많은 조롱과 멸시를 받고 그걸 차마 견디기 쉽지 않아서 늘 차가운 북극 땅을 걸어 다녔던 그는 그 차가운 얼음 속에서 쓸쓸하고 외롭게 죽었습니다. 그 바보는 살아생전에서는 역시 성공하지 못한 안타까운 바보로 남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후대에 그의 사후에 인정받기는 하였습니다만은 지금 세 번째 바보는 우리와 같은 시간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가 만약 하렘브레츠 박사처럼 100살 또는 그 이상 사신다면 그는 성공한 바보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그 세 번째 바보의 그 인생이 더욱 궁금해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